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연결된 철도도로가 그야말로 빈번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사람이 댕기면 길이 생기는 거고 마음에 연결이 돼야 통일의 구심력이 생기는 거고 통일의 구심력이 생겨야 통일의 원심력을 밀어내면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너무 커요. 북한이 철도도로 공사를 중단하니까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살판 난 거예요. 봐라. 북한이 약속을 지키려고 생각했던 김대중이 얼마나 나이브한가. 그러면서 이제 6.15 정상회담의 성과 내지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매우 본 인식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이거는 강철비라는 영화 보셨죠? 네. 강철비의 그 북한 1호가 개성공단 중국 기업들이 그 진출하는 걸 그 행사에 왔다가 저격당해서 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호송했던 북한 요원 엄철우 우리 측에 외교안보 비서관 하다 나중에 수석까지 올라가던데 엄철우와 곽철우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속에 분단 국가의 인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는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남북 간에 평화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분단으로 인해서 구축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공단체 또는 반북 반공을 사시로 해가지고 운영했던 여러 가지 언론기관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그 제가 그때는 저는 2000년 그때는 99년 98년에 김대중 정부 초에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99년 5월달에 온로비 사건으로 대폭적인 개각을 하는 바람에 저는 장관도 아닌데 19개 부처 중에 12개 부처의 차관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장관으로 같이 잘려 나갔습니다. 저는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3년 8개월이나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김대중 대통령한테 생전에 한번 여쭤봤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의 정적의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캠프에 온 적도 없는 정아무개를 왜 차관으로 임명했는지 나는 지금도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캠프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캠프 쪽에 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북핵 문제 터지니까 와서 이러라고 그래서 이제 통일연구원 부원장 하다 갔었는데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이게 공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그 조선일보라든가 우리 이제 동아일보도 그때쯤 되면 완전히 반 DJ로 돌아선 뒤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청와대 보고서는 길게 쓰면 읽지를 않습니다. 짧게 써야 돼요. 왜 웃어요? 그 써본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네. 네. 한 장 넘으면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 안에 압축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서를 이제 쓴 이유는, 쓴 거는 이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그거는 남북 합의의 이행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철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자재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철광석을 캐내기는 하는데 그것을 재련해서 강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기가 부족하고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소위 콕스탄이 부족하다. 그건 중국이 줘야 돼요. 무연탄을 갖다서 이제 그 수분을 좀 증발시키고 하는 공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철도 만들 수 있는 레일을 만들 수 있는 강철 생산을 못하고 원광을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또 세멘트를 만들긴 하지만은 그것도 강력 세멘트가 있어요. 강력, 중력 세멘트를 강력 세멘트를 만들어야 그 침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일을 만들 수 없고 침목을 만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기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 우리가 먼저 그냥 지원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넌지시 이야기하면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라는 입장에서 받을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고 비서실장 한테 직접 보냈어요. 2002년 연초가 됐어요. 1월 15일 날 예정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 쭉 불러서 의견을 구한 뒤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가지고 이제 연두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하던 그 모임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한미 관계에 잘해야 되고 한미 관계에 잘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철도 연결 공사를 하다 말고 북한이 그만두었는데 그만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습성 때문이 아니고 자제가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 상한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보고 우리가 자진해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어떤 뭐 전문가들한테 부탁해서 칼럼이나 쓰고 사설이나 쓰도록 해서 밖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정부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으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직접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스타일은 복합해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는 게, 뭐, 그거 신통한 소리 하네 하는 표정인지, 저 헛소리하고 있구만 하는 표정이 알 수가 없어요. YS나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히 얼굴에 나옵니다, 표정이. 1월 9일 날 그랬는데 20일 후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임명장을 받고, 그날 밤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9일 이제 아침이죠. 뉴스가 들어오는데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가가지고 이란, 이라크, 노스코리아를 액세스 오브 이불, 악의 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이제 미국이 저렇게 북한을 죽이겠다고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통일부 장관이 이거 되나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통일부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모처럼 올라온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4월 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특사로 평양에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제 전임 장관,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전임 장관이 외교부 장관 출신이었는데 남북 대화를 외교 협상하는 식으로 하려다가 판이 깨졌어요. 저쪽에서 상종 안 넣는다고 식으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봉헌하자는 취지로 보냈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합시다. 철도 연결하자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합시다. 저번엔 경의선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동해선까지 연결합시다. 그래서 뭐 하기로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철도만 연결하지 말고 도로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김정일 말투가 그렇습니다. 네, 합시다. 아주 뭐 통쾌해요. 권력자가 되면 말하는 게 그렇게 시원시원하죠. 참모들은 조심스럽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 누설도 막 보안 누설도 막 해버리고 그러는데 높을수록 그래요. 장관 이하에다는 막 쉬쉬 해놓고는 자기는 막 해버리고 그런데 합시다. 그 이제 미션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하기로 하고 제2연평 해전 터져버렸는데 바로 저쪽에서 하던 한으로 절대로 이것은 평양의 지시 아니니까 우리가 바로 조치할 테니 이거 가지고 판을 키우지 마세요. 사과 편지 보낼 테니까 그리 알고 대처를 해달라. 해가지고 대통령은 맘 놓고 도쿄로 가신 겁니다. 내막까지는 공개를 할 수 없었고. 자, 그 뒤에 이제 관계가 복원돼가지고 장관급 회담도 하고 2002년 9월 18일 날 다시 철도도로 연결 공사 재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땐 도로까지 같이. 그리고 이제 자재 장비를 주는 조건으로 자재 장비를 주는 협상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중장비는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줄 수밖에 없는 게 북쪽에 공사하는 거 보면은 삽도 말이죠. 우리는 삽이 손잡이가 이렇게 와서 삼각으로 돼가지고 손잡기가 딱 좋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힘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줘라. 그때 이제 그걸 그 철도도 협상 그 연결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 장비 주는데 협상 당시에 교류협력국장이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심지어 나중엔 자갈 깨는 기계도 달라. 일을 하는데 손이 아프다. 장갑 달라.
면장갑에 이게 빨간 고무풀 올라오는 게 이게 굉장히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그 비 오는 날 보니까 남쪽은 뭘 입고 일을 하지? 조명근 장관이 이제 극당 와가지고 장관님 레인코트도 달라는데 장갑은 몇 개 필요해 그랬더니 양쪽에 400명씩 800명 800개 줘라. 비옷은 좀 비싸단 말이에요. 행사 때 그냥 즉석에서 입는 거보다는 좀 좋은 거 줬어요. 요즘 아주 얇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만 줘라. 400명 다 안 하고 절반씩 쉴 텐데 갈아입고 하면 되는 거. 장갑이야 손에 끼든 거인가 그러지만 이거는 뒤집어 쓰고 다시 놨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이 교대해서 이럴 때 입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9월 18일 날 철도도로를 연결 공사를 재개시키는데 직무 수행을 했고 2005년 10월 25일 부시 정부 일기 정부의 국무장관을 했던 콜린 파월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에 왔어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봤다. 한반도의 동서로 남북을 연결하는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는 나에게 매우 감동적이었다. 바로 그 사람은 남북으로 연결된 철도 도로를 피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도 낭만적으로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통일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남북이 무슨 정치 지도자들까지 합의했다고 통일된다? No.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국내적으로도 우선 첫째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동서독이 통일된 것이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3일 날 통일을 선언합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는 걸 보면서 당시 김일성 입장에서 볼 때는 동독이 서독이 흡수 통일됐다고 본 거예요. 왜? 동독 경제는 형편없고 서독 경제는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동독이 서독에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점에서 냉철한 얘기인지 모르지. 그러나 흡수 통일은 아닙니다. 서독이 동독을 20년 동안 도와줬어요. 국가예산 전체를 책임진 건 아니지만 70년부터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 오스트폴리틱은 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서독에서 동독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독일 정부가 통일된 뒤에 그동안에 서쪽에서 동독으로 약 20년 동안 보낸 돈이, 지원한 돈이 현금과 현물을 합쳤을 때 1044억 도이체 마르크였다. 한 580억 달러. 1년에 29억 달러. 개성공단 문 닫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돈이 30억 달러나 됩니다. 근데 그건 뭐 현물이 같지. 물론 개성공단 인건비는 현금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쌀 보내고 한 것은 전부 다 현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의 경우에 1년에 29억 달러씩 줘가지고 계속 동쪽에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거 쓸 수 있도록 동독 정부가 쓸 수 있도록 뭐 차관 비슷하게도 주고 하는 바람에 동독의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다가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고 하는 동안에 마음이 넘어가 가지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하는 걸 보고 김일성은 놀랐던 거예요. 89년 1월 1일 날은 아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이지만 만약 독일에 나가 있던 동독에 나가 있던 외교관들이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아마 김일성으로서는 좀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89년 1월 1일 날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 먹히는 식으로 통일은 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91년 1월 1일 날 그 얘기를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심이로구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는 연방제도 느슨한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는 타이튼 연방제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국가연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영구 통일부 장관이 만든 거지만은 그때는 여야 다 합의해서 만든 건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말하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입니다. 느슨한 연방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사례는 영연방.
영국과 카나다 뭐 이 영국의 과거의 식민지였던 국가들하고 2차 대전 이후에 다 독립시키면서 그래도 과거에 가졌던 관계 서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계 관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연방이라는 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영연방은 영어로 무슨 뭐 브리티시 무슨 뭐 컨페더레이션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커먼웰스라고 그랬죠. 브리티시 커먼웰스. 그건 국가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연합이 되면은 합의가 된 상황 조건에 합의가 된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 보조. 합의가 안 되면 각자 행동. 그러나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북한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전략이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로 오면서부터는 공산화 같은 것은 이제 꿈을 꿀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꼼수써 가지고 비핵화할 것처럼 해가서 미국을 홀려서 미국하고 수교한 뒤에 수교하는 조건으로 미군 철수시키고 그러고 나면은 남침을 해가지고 공산화시킬 것이다. 여기는 바보입니까? 바로 그 고정관념,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북한은 뒤통수 때린다? 북한이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 안 될 텐데. 김정은이 말을 어떻게 믿어? 그게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이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식으로 무조건 좀 나가서 그거 좀 깨주십시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문제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도 신뢰가 있어서 시작하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놈이 좀 나쁜 놈 같기는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뭐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옆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확인해 보면서 괜찮으면 사귀고 아니면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저 나쁘지 않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처음부터 좀 생긴 게 인상이 탁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저건 악질일 거야. 그러니까 놀지 말아야 돼. 말도 걸지 말아야 돼. 저만 손해요. 더구나 남북은 이사도 못 갑니다. 이거 서로. 이사 갈 수 있으면 편해요. 떼가지고. 근데 그럴 수도 없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가 나서서 그걸 관리를 하고 끌어가려고 해야지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이 1대1로 올라옵니까? 철도 연결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합의를 해놓고도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하면서 이거 우리가 계속 할 여력이 없으니 형편이 되면 좀 도와달라는 말을 말하고 싶어도 그것도 못하는 자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봄에 비료를 주는 대가로 가을에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은 내일이라도 비료는 준다. 내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위임을 받고 왔다. 그만 하면 내일이라도 비료를 실은 배는 남포항으로 보내라면 보내고 청진항으로 보내라면 청진항으로 보내주마. 그랬더니 북쪽의 회담 수석 대표가 저보다 13년 연상인데 그러니까 32년생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정 선생 내가 70년대부터 회담을 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만나. 뭘 내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뭘 제가 얼마나 뭘 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비료 20만 톤 정도 주면서 항복무소에 도장 찍으라는 법이 어딨어? 주는 사람만 자존심 있는 게 아니오.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 그런데 막 목이 메여가지고 그러는데 그 참 또 일리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형제가 밤새 달밤에 볕단을 서로 옮기는 그런 그 미담도 있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 그렇지 않소. 좀 그렇게 합시다. 그냥 주시오. 그냥 주면 광주리에 담아서 주면 그걸 돌려보낼 때 빈 광주리 보내겠어? 호박이라도 한두 개 넣어서 보내지 뭐 이러더라고. 그런 표현 잘해요. 95년 그때 쌀 지원했을 때요. 김영삼 정부 때 95년에 굶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배가 들어가는데 청진항에 인공기 개항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주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더 이상 주지는 못하고 15만 톤 약속한 것만 주고 더 이상 못 줬는데 원래는 100만 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15만 톤은 국산 쌀로 사면 15만 톤밖에 못 사지만 그걸 베트남 거나 태국산 쌀로 사면 100만 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한 7배 차이가 있었어요. 왜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폼잡기 좋아하는 분이니까 100만 톤도 줄 수 있다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분도 매력이 있어요. 역시 그 평생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은 뭔가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습니다. 하나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서 어디 503번인가 달고 들어가 있고 그 2차 협상, 3차 협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쌀을 지원하는데 자꾸 이쪽에서 지금 우리 보수 쪽에서 그 지원한 쌀을 군인이 뺏어먹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이게 더 지원하기가 어렵게 됐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인민군이 누구요? 아니 인민군이 누구는 인민군이지. 그랬더니 인민군은 인민의 자식이요. 남쪽에서는 다 같이 굶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애매비가 먹어? 먼저 먹어? 그런데 그 말이 막혀가지고 아니 뭐 그랬더니 우리는 자식의 입에 먼저 넣었어. 아 그런데 그 참 망고불변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바로 대북 지원한 쌀이 군사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다라고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일부는 가죠. 간다고 봐야죠. 아니, 그 말이 맞습니다. 다 같이 먹을 것이 없다가 또 남쪽에서 쌀이 왔다는데 신기해서라도 아니, 뭐 자식한테 한번 먹이고 싶지. 2년 정도 된 쌀을 방아쪄서 보냅니다. 또 군량미로 비축한다는 또 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방아를 쪄서 보내요. 방아 쪄서 보내면 보관을 못 합니다. 바로 먹어버려야지. 근데 이제 그런 그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고 그냥 그 쌀이 쌀나무에서 나온 줄 알고 밥은 그냥 거저 생긴 줄 아는 부잣집 도련님 출신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뭐 군량미로 뭐 비축을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부잣집 아들.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살 때 우리도 했던 일이고 그거는 북한이 못 사는 한 우리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한 밖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다 빼돌리게 돼 있고 그게 장마당에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욕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오늘 지금 동북아 평화학교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철도도로 연결해가지고 남북관계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건 동북아 평화의 출발은 남북의 협력입니다. 남북관계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동북아 평화? 북한이라는 우리 경제 블루오션을 건너뛰어서 연해주, 만주가 우리의 경제 블루오션이다.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과 먼저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북한을 끌어들이자. 내지는 한러 협력과 한중 협력 때문에 북한이 갈 데 없어가지고 도리 없이 남북 협력에도 나오도록 하자 하는 그런 식의 순서를 그렇게 잡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 직전에 정부에서. 난데없이 나 참 유럽에 가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여러분 나라에도 좋습니다. 이익이 됩니다. 우리 통일을 밀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유럽인 나라들이 한국 통일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동북아 평화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남의 불행이 지 행복인데. 아니 국제정치의 세계, 외교의 세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맹국가의 행복을 바라는 거지 지가 상대적으로 그 불이익을 받게 생겼으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맹주의자들은, 한미 동맹주의자들은 미국의 그 이익이 바로 우리의 이익이고 우리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인 것처럼 착각해요. 절대로 대한민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 될 수 없고 아메리카 합중국이 절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면은 그
그 동맹국의 상전이 우리말을 써줬다는 게 그것이 그냥 가문의 영광이고 민족의 영광이처럼 꼭 하잖아요. 왜?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다시 쓰면서 점점 더 조금씩 올라가지 않으면 동북아 평화는 못합니다. 건너뛰어서 안 돼요. 아니 뭐 없다면은 그냥 바다 건너 있는 대륙하고 가까이 지내자는 식으로 해서 동북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동북아 평화의 무슨 운전자가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놔두고 어떻게 돌아서 갑니까? 남북관계가 확실히 좋아지면 무기시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기설이 나오면은 사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방예산을 증액을 시켜놔요. 국방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는 미국 무기 구입하는 돈이에요. 작년에 우리 국방예산이 400억입니다. 400억에 4분의 1, 100억이 미국이 구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사들였는데 4대 수입 대국입니다. 대국이에요, 대국. 어떨 때는 1등도 합니다. 북한 때문에, 남북 긴장 때문에. 전쟁 위기설 돌고 하면은 안 살 수가 없어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 편성권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그러면은 돈이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남북 긴장이 해소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고, 어쨌건 이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좋은 성과가 나야 됩니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은 잘 될 것 같아요.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 있고 전략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느낌.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전략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잘할 것 같다. 옛날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 6일 날 김대중 대통령을 앞에 놓고 훈련시키는 그게 모의회의라고 합니다. 근데 정상회담 이제 모의회의를 하는데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분이 실력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걸 제가 실감을 했어요. 주로 이제 고약한 질문 제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말씀을 하셔야지 미군을 놔둔 조건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한미군이 어째서 해롭지 않고 주한미군이 어째서 북쪽에도 결국 아주 좋은 지에 대해서 3, 40분을 원고 없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 없이 뭐 뒤적거리지도 않고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처를 잘하는 걸 보고 나왔어요. 중국이 이제 사드 보복도 중단을 했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중 정상회담까지 되고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또 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차이나 패싱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를 불러들였다고 저는 봅니다. 다들 이제 김정일이가 쫓아갔다.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후견인을 지표로 만들려고 가서 매달리느라고 쫓아갔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전자로 문재인 아니야 이제 김정은한테 뺏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북중 관계의 역사로 볼 때 압록강 건너서 바로 단동력적으로 들어가는 기차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쳐주고 하는 것은 극진한 의전인데 대접인데 자기들이 아쉬워서 불러들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 옛날에 김일성이 갈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김일성, 김정일 갈 때 했는데 김정은 들어온 뒤에 시진핑은 네가 뭔데? 트럼프도 그냥 비행장에 오는 거 그냥 어서 오라고 그러고 악수 하면 되는데 네가 뭔데 국경을 건너자마자 그거 하라고 그래. 그건 옛날에는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내 때는 소용없어. 그래서 몇 번 가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대요, 사실은. 북한이 이게 중국을 상대로 해서 외교를 할 때도 빈손으로 가서 꼭 받아와야 됩니다. 소련하고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올 때도 가지고 와야 돼.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댕기는 거예요.
외교를 잘한다고 잘한 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는 줄 것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줄 거 없는데. 이번에 불려갔어요. 네가 뭐라고 했길래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너한테 쫓아오느냐 말이야. 좀 알자. 그래서 지금 생색을 내고 왔을 거예요. 이제 중국이 판을 흔들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빠질까 봐서 몸이 달았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일본도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됐어요. 일본도 지금 저편 패싱 때문에 잠깐 빨리 만나자. 중국도 김정은한테 듣는 얘기하고 또 문재인한테 듣는 얘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합의했던 한반도 운전자로는 확실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로 그런 힘 때문에 중국도 일본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 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끝나고 나서 육자회담 할 때 당신네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내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할 테니까 잘해. 라고 해놓으니까 양재치가 와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양재치가 부랴부랴 쫓아온 겁니다. 물론 그날 지난번에 20 며칠 날 9일 나왔나요? 김정은이가 다녀온 바로 그 다음날 왔는데 원래는 26일 날인가 오기로 했었대요. 근데 그건 늦춘 겁니다. 26일 날 김정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듣고 이제 올라오는 거지. 와가지고는 사드 보복 그거 해제하고 관광객도 이제 풀고 롯데 그렇게 불이익 줬던 것도 다 해서 무슨 무리 없이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서 믿어달라고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중국이 앞으로 잘할 테니까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동북아의 여러 가지 평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확실하게 운전자가 됐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공이라고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용인술이 있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약간 좀 아부를 할지라도 우리 안보 상황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우리 말을 듣도록 만들어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훌륭한 일이죠. 핵 문제 해결에 희망이 보인다라고만 해도 국민들은 얼마나 이제 전쟁 공포 없이 또는 안보 불안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꼭 막 그냥 똑똑한 척하고 막 야무지게 말하고 해서만 일 잘하는 건 아니고 우물우물하면서도 사람들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놈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들어서 밥 사게 만들고 술 사게 만들면 그게 뭐 장땡이지 무슨 이상입니다.